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2022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침체의 증거들을 확인한 상반기였는데요. 일단 물가 상승 걱정은 점점 더 빡세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유럽의 6월 CPI가 발표된 걸 보면은 또다시 역시나 올랐죠. 그래서 전년 대비 8.6% 올랐는데 이 오르는 속도도 계속 빨라지는 모습이고,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에서는 전쟁 갈등 최악의 시나리오로 러시아 감산을 이제 꼽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가 380불도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실제로 일어날지는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상징적인 엄청난 높은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 경제든 증시든 호재가 터지려면은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밝혔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유럽의 인플레가 이 파란색 8% 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하얀 선은 인플레 타겟인 2%죠. 그래서 이 타겟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엔 ECB 포럼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 대장들이 모두 모였죠. 그래서 딱히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물가 잡는 게 최우선이고, 그러다 보니 경기 침체에 각오하고라도 긴축이 더 빡세질 거라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얘기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머징 국가들도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올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필리핀의 경우도,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 모두 빅스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은 특히 7월에 빅스텝을 한다, 그리고 연말까지 기준금리 3% 간다라는 게 시장에 녹아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75%인데 미국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를 봤을 때, 그리고 한국의 물가 상승 속도를 봤을 때 금리가 빠르게 오를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편 이제 물가 상승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한국에서 기재부 장관이 아예 직접 나서서 과도한 임금 상승을 자제해달라 이제 기업들한테 요구를 했고, 적정 범위의 임금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죠. 이 정도로 어쨌든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와 환율이 모두가 이제 급변동하는 시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금감원에서 보험사들은 채권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들인데,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험사들의 자본 현황과 대응책을 내놓으라고 사전적으로 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심해진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에 21% 빠지면서 마무리됐죠. 1970년대 이후로 상반기 중에 가장 많이 빠진 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평상시 대비해서 현금 비중 올리고 주식 비중 낮춘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12월간 경기 침체 확률에 대해서 이제 44% 정도가 경기 침체 확률을 예상을 하고 있죠. 이게 1월에는 18%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침체 걱정이 소비자 지출 지표에서도 하나씩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 코어 PCE 같은 경우에는 5월에는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쨌든 기대치 이하의 숫자가 나왔는데,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라도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겠다, 그리고 물가를 잡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확인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사실 뭐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준이 생각했던 대로 약간은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분기에 마이너스 1.6%였어요. 그래서 역성장을 했고, 예상도 마이너스였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모두 다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 이 100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비관론자 수가 시장에 더 많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자체에 대한 걱정은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지표는 주택 판매량이 신규 주택 판매도 그렇고 기존 주택 판매도 그렇고 예상 외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집값도 내려가고 거래도 줄어들고 해서 이 판매가 줄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모기지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구매를 확정 짓자, 이런 수요가 많았던 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업황 자체는 금리 오르면서 안 좋아지다 보니까 모기지 대출업체들은 다들 감원을 하고 있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집 재고량인데,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쌓여있는 이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 리스팅스 인벤토리 차트고요. 반도체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 우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서 올해 가이던스를 확 낮췄고, TSMC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들의 주문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어요. 여기는 이제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의 반도체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해주는 생산 전문 업체인데, 이런 대장주 회사들, 반도체 대장주 회사들이 주문을 줄였다는 측면은 어쨌든 간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요 외에도 TSMC 입장에서는 공급 측면의 문제도
경제도 계속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뽑는 게 어렵다, 그리고 전력이 부족하다, 요 두 가지 이슈인데 이거는 사실 업종이나 국가 가리지 않고 모두가 겪고 있는 이슈긴 하죠. 인재 채용과 전력 부족, 특히 에너지난이 심해지면서부터는 전력 부족 아니면 전력이 비싸다 등등이 모두가 문제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 GM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족 현상이 2분기에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타격이 있었음을 이제 시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유가와 환율이라는 거시경제 지표를 한 번 더 짚고 가면은,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로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하락 단계까지는 안 왔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자재 가격이 연준이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스텝들을 밟기 전에는 계속 올 상반기 내내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금리 인상이 엄청 빨라지고 경기 침체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되면 원자재 가격도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골드만삭스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 빠졌다고 하려면은 석유 정제 마진도 같이 줄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가공해서 가솔린, 디젤 등으로 이제 판매하는 이런 정유사들의 중간 정제 마진도 같이 빠져야 경기 침체가 와서 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다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석유 정제 마진이 아직까지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게 원자재 가격 하락이 경기 침체발 원자재 가격 하락은 아직까지 제대로 안 왔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반면에 워렌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석유 회사인 옥시덴탈 지분을 계속 올해 내내 늘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지분율이 16%까지 넘긴 상황인데요. 석유 회사에 계속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제 거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아시아 통화 가치가 이 97년 IMF 사태 이후로 최대급 하락을 했다는 건데요. 이 아시아 통화들이라고 하면은 일본 빼고 나머지, 그래서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인도, 동남아 여기를 다 포괄해서 하나의 바스켓으로 만들었을 때 그 통화 가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 달러 대비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분기에 특히 역대급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빼고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정말 이제 금융시장에서 지역을 나눌 때 분류하는 거고,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 통화 가치 폭락을 계속 겪고 있죠. 그래서 엔화는 달러당 이제 136, 137 이 언저리까지 간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달러 대비해서 이제 환율 약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너무 크게 한꺼번에 단기간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환율을 방어를 하는데, 원화 환율 방어에 1분기에 10조 원 투입했던 걸로 알려졌죠. 그래서 이 외환 관련된 이슈는 하반기 내내 계속해서 나올 이슈라고 생각이 돼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국제화를 노리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이 나서서 아예 외환거래 운영 시간을 더 길게 늘리라고 중국 내 은행들에게 요구를 했죠. 현재는 밤 11시 반까지 외환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새벽 3시까지 연장해라 라고 요청을 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요청만 한 상황이라서 이 인프라 갖추고 운영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방역을 드디어 이제 완화를 좀 하는 모습인데, 물론 여전히 시설 격리가 7일이나 있긴 하지만 여행자 격리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주 전반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 트립닷컴 같은 경우 중국의 온라인 여행 부킹 플랫폼이죠. 이 트립닷컴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중국 내 호텔 예약 건수가 빠르게 회복을 했고 2019년 근처까지, 팬데믹 이전까지 왔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계속 진행 중인데요. 텐센트, 바이트댄스, 빌리빌리 이런 빅테크 회사들 모두 특히 게임과 교육사업부, 그것도 중국 내에서 운영하는 게임과 교육사업부에 대해서 인원 감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두 가지 사업이 특히 중국이 규제를 하는 대상 산업들이죠. 그래서 올해 내내 계속 힘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감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상으로 하는 이제 게임과 메타버스 사업은 특히 텐센트 같은 경우는 계속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요 기업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면은,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연준에서 매년 은행들한테 빡센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는 이제 테스트를 주는 건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은행이 갖고 있는 자본력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은행들의 건전성에 대해 이 테스트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 시행한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다 통과를 하고 나니까 미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되게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더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본격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들 전부 다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폭스콘은 전기차 산업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아이폰 조립업체로 유명한 회사인데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어서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 관련된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전기차 산업을 계속 키우고 싶어 하는 게 전 세계 니켈의 23%가 인도네시아에 매장이 돼 있다 보니까 원료 그대로
그대로 갖다 파는 것보다 이 배터리까지 만들어서 팔게 되면은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부가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양쪽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게 됐고, 한편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CEO가 교체됐습니다. 이 창업자가 뒷선으로 빠지고 구글에서 커머스 비즈니스 하던 사람을 데려와서 CEO로 임명을 했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SNS다 보니까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유저 수가 2년 전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뭐 이와 별개로도 어쨌든 간에 SNS의 다음 목표가 결국에는 커머스다 보니까 뭐 메타,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뭐 틱톡도 그렇고 다들 컨텐츠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사람들 대상으로 뭔가 물건을 파는 이런 커머스 모델을 붙여서 사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핀터레스트도 커머스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 구글 커머스에서 CEO를 데려왔고, 지난달에는 아예 개인화된 패션 쇼핑 솔루션 업체를 인수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커머스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 럭셔리 가구점 RH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깎았는데요. 이 회사는 워렌 버핏도 투자한 회사로 유명하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가구 수요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가이던스를 깎는 모습입니다. 이 BNPL 업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오면서 계속 작살이 나고 있는데, 이 BNPL 업계 대장주 클라르나 같은 경우에는 기업가치 6빌리언 정도의 신규 투자를 유치 중인데, 이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45.6빌리언,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만에 한 86, 7%의 기업가치 손실을 본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상장된 경쟁사인 어펌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서 1년간 75%가 빠진 상황이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이제 하락폭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크게 변하는, 오를 때도 빨리 오르고 내릴 때도 정말 빨리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관련 주요 소식들을 짚고 가면은,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3Arrows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죠. 최근에 마진콜 당했는데 돈을 못 갚았고, 마이크로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회사의 명운을 몰빵을 했는데 지금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달간 평단 2만 불 초반에 추가 매입을 했고, 지금까지 전체 평단은 3만 불 언저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스트래터지의 마이크 세일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트위터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찬양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띄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받는데 또다시 실패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해서 준비해서 SEC 측의 이 자료 요구에 대응을 해온 이 그레이스케일은 승인 거절에 열받아서 이 미 SEC를 상대로 소송을 아예 제기했을 정도입니다. 뭐 오래 걸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볼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의 목표가를 이제 확 깎았어요. 그래서 매도 의견을 내면서 한 번 더 후려쳐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올해만 주가가 75% 넘게 빠진 엄청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